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로 또 마무리가 됐고, 엔비디아는 좀 빠졌지만요. 미국 증시 자체는 계속 이 견조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이슈로는 AI 예산, 이제 그 오늘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정부의 최근 세제 개편안을 국책연구소한 연구위원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SK가 AI 데이터 센터 이제 울산에서 하잖아요. 그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로봇 이슈가 좀 많은데, 로보틱스 이제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25년 하반기 우리를 좀 바라보자. 예. 로봇 반격에 나서는 한국과 로보티즈가 유상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급락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증은 좀 불가피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투자 목적으로 좀 한 것 같고요. 또 로보틱스와 함께 미국으로, 이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적인 10차 발사를 했고, 뭐 개인적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 HVDC 관련된 건데, 여기 관련된 내용, 또 기판, MLB 기판, 업황 점검, 예, 과거 사이클과 좀 다르다. 소켓 서프라이즈의 의미, 흔들릴 때마다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 이거 엔터고, 반등의 서막, 자동차.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S&T 에너지, 아세아시멘트, PSK, 대한항공, 아이패밀리스, SK가스, 케이블. 요거는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볼게요. 너무 긴 보고서인데 한 번에 못하고 나눠서 다 지금 제가 작성 못했어요. 일단 쓴 데까지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전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MSC, LG, 대신증권, 아모리퍼시픽 공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우, 나스닥, S&P 500 다 올랐고, 반도체 지수 조금 올랐고요. 또 주요 상승업 쪽으로 미디어, 에너지, 테크 좀 올랐고, 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에 이제 예상을 상회한 그런 2분기 또 GDP 성장률 발표되면서 S&P 500은 6,500을 넘겼고요. 그 다음에 마벨과 델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죠. 근데 여기가 시간에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게 이제 기대보다 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랐고, 엔비디아 56% 매출 성장. 근데 이거 점점 눈높이가 높은데 실적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기대를 하회했고, 이게 중국 때문이죠. 중국 칩 수출 문제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중국은 없었다. 중국의 지역은 너무 좋다. 4분기에 더 큰 성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 속에 여타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됐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다 올랐고, AI 소프트웨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도 좋은 실적 내가지고 20%, 코어웨이브도 6% 급등했고, 알파벳이 사상 최고가. 미국 경제지표도 좋았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뭐 요것만 넘어가면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고, 여기서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100bp, 이제 25bp씩 4번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봐야죠. 이번 인하 9월 달에 하는 걸 보면 연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인데 올라왔죠. 1분기에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GDP 잠정치, 저번에 속보치가 3.0인데 3.3이 나와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 감소, 소비자 지출 증가, 1분기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익 급증에 뒤틀렸던 GDP 수치가 정상화되고 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 모기지, 이제 주택 담보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전주 6.58에서 6.56으로 하락. 그래서 지표들은 다 좋죠. 금리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 좋고, 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유리한 환경이죠. 반면 이제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계속 안 좋아요. BYD가 7월에 225 너무 많이 파는데, 지금 테슬라는
이 7월에만 마이너스 40%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좋았지만 좀 차익 매물. 알파벳은 2% 올랐고, AI 성장 계속 도모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코웨이브는 엔비디아 GPU 받아서 임대해주는 회사죠. 근데 코웨이브가 엔비디아 GB300을 활용한 그런 뭐 인스턴스를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임대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6% 올랐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일단 이제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한테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폭발. 네. 델 테크놀로지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서버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이제 경쟁사인데 실적은 기대를 넘었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시간의 급락.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기업이고 브로드컴 경쟁자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3%밖에 성장을 못해요. 2분기에 데이터 센터 쪽에.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시간에 의해서 마벨이나 델이 AI 관련주인데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빠졌고, 좋은 실적에도 시장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견조하다. 왜? 경제 지표 좋고 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크로는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8월 29일이죠. AI 예산이 206%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조 원에서 10.1조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확정됐습니다. 206% 증가. AI 예산을 확 늘려버렸어요. 3강 도약에 의한 대전환. AI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5,510억 원 투자. GPU 5만 정이나 확보합니다. 이게 예산이 제일 많아요. GPU가 핵심이죠. 혁신 펀드, 딥테크 펀드 여기에 1,000억 원, 3,000억 원씩. 한마디로 AI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오정현 조세재정연구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으로 낮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특정 종목 보유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과세 기점 12월 말을 기점으로 매도 매수 반복하잖아요. 시장 왜곡하고 양도세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부담을 소폭 덜어주는,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배당이 급격히 증가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동의를 안 합니다. 분리과세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배당 분리과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저도 동의할 수는 없고요. 뭐 저는 어쨌든 이소영 의원의 안대로 한 이제 25% 그 최고 세율이 배당 분리과세가 결정된다면 앞으로 배당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 생각과 이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죠? 세율을 낮춰줘야죠. 경제 성장이 지금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법인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낮추는 게, 지금 미국은 감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율은 낮추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노란봉투법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제 노동계도, 그러니까 노동계의 힘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고를 좀 한 거죠. 노동계도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걸 좀 돌려 말한 건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예요. 뭐냐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돈 풀겠다는 겁니다. 계속.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발을 묶여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씨앗이 없어요. 씨를 뿌려야 이게 나중에 열매를 딸 텐데, 씨앗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빌려서라도 와서 농사 짓자. 재정에.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돈을 풀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저거는. 자, 그리고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기공식이 이제 개최가 됐고,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이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랑 다르고, 여기 냉각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전력이 24시간 엄청난 전력이 공급돼야죠. 근데 이걸 담당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가스예요. 오늘 올랐죠, 주가가.
SK가스에서 LNG 연료를 공급받는 SK 멀티유틸리 발전소에서 한국전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 예, 그런 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들이 오늘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 좀 오늘 이슈가 많은 게 노란봉투법 이슈, 노 아니죠.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이슈는 단기 모멘텀으로 보자. 이 IM증권의 이상수 연구님이 사실 이거 어제 쓰신 보고서예요. 어저께. 그래서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이 존재하고 보완 입법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 근데 이거 한다고 당장 로봇을 구매하는 움직임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로봇주가 올라갔을 땐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 모멘텀이죠. 그냥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국내 로보틱스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보다는 다른 걸 보자. 그러니까 산업 육성 정책의 타임라인이 나올 텐데 8월 20일 이재명 정부가 5년 경제 청사진 담은 경제성장 전략이 공개됐고 이 중 AI 대전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내에 AI 로봇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로봇이 중요해요. 예. 근데 옛날에는 21대 대선에는 로봇 정책이 명문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요 소부장 업체의 생산 능력 증설 일정. 현대차 그룹이 10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증 사업을 하고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거 양산위에서는 액추에이터 비롯한 핵심 부품 공급망 구축. 근데 이거 누가 하죠? 현대모비스가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현대모비스가 공식적으로 로봇 사업 진출한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로보티즈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한 로봇사들의 이제 이걸 공급을 하고 있죠. 액추에이터를. 근데 이게 유상증자 나오기 전에 이미 요 보고서가 나온 건데, 로보티즈, 그러니까 이분이 유상증자 할 걸 좀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의 현재 공장 가동률이 너무 높고 설비를 늘려야 된대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신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빌리든가 회사채라든가 유증을 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유상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와버렸죠. 공시가. 그래서 실제 유상자를 단행을 해버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존의 제품 경쟁력이 신규 제품을 공개를 이제 공개 일정이 나왔는데 요 로봇이에요. 요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인간형 같기도 한데 좀 되게 애매하죠, 모습은. 요거를 100에서 150대 정도 공급할 것 같다. 제품 단가는 9천만 1억 원이면 싼 건 아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목표가. 2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어쨌든 내년 상반기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 생산 공장에서 이 인간형 로봇 전용 생산 라인이 구축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연연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의 양승윤 연구원님이 이제 어제 그 유증 발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이거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대비 앞서가는 건 맞는데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이제 우리도 여러 신성 같은 스타트업들이 주목할 만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한국도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지난주에 이 위 로보틱스의 알릭스가 공개됐대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개발했던 경험을 활용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꽤 좀 인간 같죠? 이 손가락 관절도 그렇고 손이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그래서 한국도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이 있음을 증명을 했고,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로보티즈가 어제 장마감 후에 1,000억 원 유증 10%입니다. 전체 주식에. 우즈베키스탄 공장 증설, 액추에이터 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조달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조달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중국 대비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겠다. 거기에 액추에이터 기술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로봇
2028 휴머노이드로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로봇 정말 휴머노이드 쪽에 전문 기업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 뒤에 로보티즈는 좀 로보티즈가 뒤에 LG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LG가 저는 좀 그게 아쉬워요. 유상증자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성장에 투자하니까 LG가 근데 물론 또 LG가 투자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LG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LG 돈이 나가야 되니까 예. 또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예. 유상자 결정이 됐고 이미 뭐 유증은 결정돼서 어제는 한번 대체거래소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죠. 하반기 주요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옵티머스랑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장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틱스와 함께 미국으로 삼성권의 이문영, 이제 김현지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자료입니다. 나온 지는 한 며칠 됐고요.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소리는 껐는데 보이시죠? 요게 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그건데 보시면 지금 제가 소리는 껐고 이게 사람이 방해하는데 어때요? 끝까지 합니다. 너는 방해해라. 나는 한다. 방해해. 끝까지 할 거야. 이거 옮길 거야. 이제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스로 지금 학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설명된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거든요. 또 방해하죠. 못하게. 지금 또 이제 끌어당깁니다. 그래, 너는 해라. 나는 한다.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면서 하는. 영상으로 그냥 직접 보시는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직접.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눈이에요, 눈으로. 지금 로봇의 눈이죠. 또 닫았네?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입력해서, 야, 너 이렇게 옮겨.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모션을 해가지고, 마치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알아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밑에 떨어뜨렸죠? 또 치웁니다. 그리고 가서 또 주워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아직은 뭔가 어설프긴 하죠. 여러분이 딱 보죠. 저건 인간보다는 확실히 좀 아직은 어설프고 느리지만 저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거죠. 시간도 걸리고. 근데 지금 저 정도 경지까지 왔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이 정도 기술력까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 선포를 했고, 관련해서 부품도 만들 것 같고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점점 커진다면, 뭐 정말 현대차 그룹의 가치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요걸 보면 요거예요. 요 내용이 사실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하고, 사람이 세세하게 명령하지 않아 로봇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도요타 리서치 연구소랑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하에 강화 학습은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 부품 분류, 정렬 등 작업을 저런 게 이제 공장에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엔지니어가 부품 박스 뚜껑을 닫거나 박스 옆에 부품을 떨어뜨려도 방해해도 넌 그래라, 나는 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분율은 이제 90%까지 늘어났고, 상용화 가격은 처음에 10만 달러인데 5년간 매일 24시간 투입을 하면 시간당 비용이 3.4달러. 그러니까 현대차 한국 공장 인건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봇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는. 먼 미래도 아니죠. 그래서 로봇이 대중화돼서 3만 달러까지 가면 비용이 1.2달러. 인건비의 21분의 1. 어떤 경영자라도 안 쓸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비용을 확 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란봉투법이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서 기업은 좋죠. 그러면 이게 되면 주주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 가치도 올라가는 데다가 이런 부분도 주주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일자리가 위협받아요. 그러면 이게 상충하죠, 서로 둘이. 이때 어떻게 결론을 낼 거냐 이거죠. 근로자랑 주주 가치가 이런 게 상충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뭐 우리가 아직 이제 너무 좀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6개월 후 남았잖아요. 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과연 로봇을 썼을 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근데 기업은 써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써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인건비 문제도 있고 생산성 문제도 있고,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로봇을 아주 대거 투입하려고 테슬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쨌든 현대차 기업 판매 물량의 100%를 현지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27년 신규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29년까지 로봇 3만 대 미국 현대차 그룹 공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대부분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특히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로봇 학습의 자율주행 대비 무려 10배의 데이터 센터 투자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데이터 센터, 기승전 데이터 센터예요. 로봇에도.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로봇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자, 그리고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성공적인 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로봇 8.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팔에 이제 딱 껴서 착륙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카줄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제 몸집이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9차 시험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연소 시험도 했고 2단 스타쉽이 분리된 다음에 위성을 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의도적으로 엔진선을 꺼버렸대요. 근데도 성공. 자, 2단 스타쉽이 분리돼서 고도에 진입해서 관성 비행 과정에서 탑재했던 8개의 스타링크 가짜 위성을 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 해양으로 가서 수직 착수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역주행 이제 역추진해서. 그래서 이번에 성공을 했고, 이번 10차 발사에서 성공적인 임무 완수로 스타쉽에 예정된 상용화 시점도 이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26년 초부터 스타쉽 활용해서 스타링크 V2.0 발사 목표를 언급을 했고, 나사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있죠. 여기에 스타쉽 투입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9월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주항공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계속 잘 지켜봐야죠. 네, 거기서 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고속도로 HVDC 우리 공부해봤죠.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서 직류로 한 다음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예, 훨씬 이제 빠른 속도로 전력 손실 없이 쫙 보내는 거죠. 근데 초고압으로 하면 훨씬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 유리하고 면적도 작아요. 동일 크기 철탑에서 HVDC는 교류 대비 3배 이상의 전력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탑 수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비용은 높은데 처음에, 근데 철탑 수를 줄이면 이제 결국엔 경제적이죠. 철탑이 많이 안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상에서는 300에서 400km, 해저에서는 30에서 50km 이상의 그 송전 길이가 길면 길수록 교류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저 남쪽에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전력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보낼 때 HVDC를 쓰면 되게 좋은 거죠. 훨씬 경제적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전력망 개발 사업 인허가도 간소화되고 그러면서 송배전망 구축 사업도 좀 이제 주민들 이제 근데 이런 게 설치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고전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게 직류 전송인데 1850메가와트죠. 요 정도 크기가. 근데 교류는 어때요? 이만큼 커야 돼요. 그래야 이만큼의 전류가 만들어져요. 근데 같은 크기라면 직류는 5,500입니다. 압도적으로 전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2000년대 인터넷 고속도로, 2030년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까지 서해안에 620km 해저 송전만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에도 옛날에 올려드렸죠. 에너지 고속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투원투게더에 다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벌써 한 몇 달 됐죠. 사실 저희가 그 투원투게더 여기 있죠. 네, 올려드린 지가 저희가 아마 꽤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찾아보세요. 이 시장 읽기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아마 치시면 잠깐만요. 고속도로. 네, 여기 나와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 많이들 읽어주셨네요. 예, 요겁니다. 요거.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 다 설명, HVDC까지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선 수준은 LS랑 대한전선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요새 대한전선이 대주주인 호반그룹이 LS 지분 이거 늘리는 거 아시죠? 경영권을 가져가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지금 LS 오너일가랑 구민영을 합치면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상법상 3%만 확보해야 돼요. 임시주총, 이사, 감사, 해임 청구할 수 있고 경영에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분 경쟁 붙어버리면. 근데 어쨌든 두 회사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VD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LB 기판, 맨 밑에 있는 기판이죠. 그래서 MLB 기판, 이게 서버형 수요 급증하면서 수급이 불균형 심화되고 공격적인 이제 증설 계획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대덕전자라. 21년, 22년에도 이런 기판 사이클이 있었어요. 투자 사이클. 근데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는 범용 제품들.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뭐 PC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거든요. 그게 더 오래갈 사이클이에요.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수페타시스 매출의 89%가 AI 서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AI 서버 인프라 투자는 구조적이다. 그리고 MLB 기판은 이 ABF 일반 기판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만들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 많이 나오면 금방 만들어가지고 공급이 금방 과잉되는데 이거는 좀 그런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MLB 공정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MLB는 되게 여러 번 쌓거든요. 예, 이게 층수가 높아요. 근데 이 밑에 보면 여기서 여기를 두세 번 반복 들어갑니다. 이러면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기존 MLB에서 다중적초, 적층 3배, 드릴링 3배, 도금 2배, 패터닝 3배. 예, 만들기가 이만큼 까다롭다. 그래서 이 고사양 MLB를 안정적인 수율로 생산 수준에 도달하려면 또 수년이 걸리는데, 또 이런 동남아 같은 데 많이 이런 걸 또 증설을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증설하니까 훨씬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 격차가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에서 루빈, 다수형 주문형 반도체 세대 전환, 그래서 MLB, CCL 이런 이제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 그래서 두산과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켓 테스트하는 부품이죠. 확실히 리노공업이 제일 좋아요. 실적은. 그래서 리노가 제일 견조했고, 이번 호실적 바탕으로 소켓 업자의 근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좋다. 리노공업은 소켓 매출 수출도 굉장히 좋았고 89% 증가. 예, 리노 소켓 가격은 감소할 걸로 추정을 했는데 수량이 엄청났고요. 근데 주가는 좀 빠졌어요. 예, 하반기에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있어서. 근데 두 가지가 모두 해소될 거다. 7월 리노 소켓 수출 데이터 137%나 증가했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릴 수 있다. PER도 27.5배라 과거에 비하면 싸다. 그리고 AI 확산되고 높은 수익성, 가격 상승 사이클 기대된다. 그래서 생산기술 경쟁력, 빅테크 고객사 확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이런 것들 통해서 소켓 업체를 좀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꼭 리노공업만이 아니고요. TSE가 좀 주가 부진하지만 D램에 들어가는 그 프로브 카드. 근데 TSE는 소켓은 핵심은 아니에요. 이 TSE의 핵심은 프로브 카드입니다. 사실 좀 다르죠, 약간. 그래서 이게 좀 메인이고 이 낸드에 들어가거든요. 프로브 카드가. 이거 이제 웨이퍼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웨이퍼에 딱 부착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죠. 주로 낸드 쪽인데 D램이 진짜예요. D램이 진짜 마진이 좋은데 저거 CXMT에 공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삼성에 공급까지 해준다면 굉장히 이제 주가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ISC가 이제 리노공업과 약간 경쟁 관계이긴 하죠. 근데 2분기 비메모리 매출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체의 전반적인 전년 대비 실적 성장 충분하다. 네, 밸류 부담보다 실적 성장으로 부담 완화에 무게 두자. 비중 확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리노가 가장 좋았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부진했고, 확실히 영업이익 추정치도 리노가 좋죠. TSA는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 전망과 성장률은 이제 3사가 모두 다 이렇게
24년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소켓 3사 1분기 이후 이제 밸류에이션 변화도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ISC가 좀 밸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빠져있지만 소켓, 그러니까 TSE보다는 사실 이제 소켓 쪽은 TFE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TFE 아시죠?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래서 리노 ISC TFE 그리고 TSE는 일단 주력이 좀 프로브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는 흔들릴 때마다 매수 조건 유효하다. 그래서 신한투자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써주셨고, 걸그룹 케플러 중국 본토 공연 무산이 좀 돼버렸는데, 이게 뭐 어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공안, 이게 한한령 해제는요, 공안이 엄격히 관리하는 1만 명 이상의 공연장이 오롯이 한국 가수에게 2시간 이상 대관이 허가돼야 돼요. 예. 아니면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가 업로드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방송에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든가, 1만 명 이상의 콘서트를 하든가 2시간 이상. 예, 이제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기대는 하되 뭐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근데 최근에 그 광전총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콘텐츠 공급할 때 콕 집어서 한국 포함 좋은 작품 리메이트 할 때는 국가 재원 안 준다. 한마디로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는 그리고 당장 중국 공연 없어도 충분히 지금 모멘텀들은 많아요. 그래서 굿즈가 성장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되면 정말 좋고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휘청이면 사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반등해서 막 미국 생산량 반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 어제 골드만삭스 기억하시죠? 핵심은 싸다. 가성비 제품 잘 만든다. 그게 핵심이고 한 가지 더 골드만삭스도 현대차로 하이브리드 잘하잖아. 이걸 얘기했죠. 근데 이 내용도 비슷한 거죠.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로 미국에 나오거든요. 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병렬 방식이고 혼다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혼다는 직렬 방식. 그래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이제 판매 체제가 전환되면 산타페가 24만 대니까 팰리세이드가 큰 축을 하나 차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평균 판가는 5만 달러. 팰리세이드는 좀 비싸죠. 저값이. 그 로봇을 투입해서 원가도 부담할 거고. 노조법 개정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파업 이슈가 가중됐지만 상법 개정안 2차안이 통과됐으니까 펀더멘털 개선이 위한 조안은 마련됐다. 요게 이제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 기아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6년도 이 기준으로 보면 투싼이 엄청나죠. 산타페 24만 대. 팰리세이드가 산타페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잘 모르니까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AI한테 물어봐서 그림도 그려봤는데 어떤 거냐면 엔진과 모터, 엔진도 있고 모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엔진으로 가잖아요. 전기차는 뭘로 가죠? 모터.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엔진과 모터가 모두 바퀴 굴리고 이 중간에 플래닛 기어가 동력을 배분해 준대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모터로만 가요. 그러니까 완전 저속에서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중속에서는 엔진과 모터 함께. 근데 고속이나 가속할 때는 엔진 위주로 가고 모터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이브리드죠. 직렬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엔진이 발전기만 돌려요. 이 발전기가 뭐를 하냐면 이 발전기로 전기를 만듭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시스템. 아마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모터만이 바퀴를 직접 구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주행은 전기 모터로 하는데 엔진은 그럼 엔진은 뭐 하냐? 배터리 충전할 때 해준다.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TMED2가 좀 최적화된 연비를 보여서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차량은 토요타는 이제 TMED 방식이고 현대차도 이 방식이고 혼다는 직렬 방식 그리고 BMW나 쉐보레 볼트는 직렬 방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기업 분석은 S&T 에너지가 상반기 중에 루이지애나의 그룹사,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S&T 글로벌, S&T 모티브, S&T 에너지가 미국에 투자합니다. 26년 상반기에 가동을 하고요. 단기적 효과는 이제 이 만드는 제작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고, 여기 LNG 액화 수출 프로젝트가 루이지애나주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겠죠. 거기서 바로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미국 포트폴리오 LNG는 천연가스를 얼려야 되잖아요. 영하로. 그때 액화 설비할 때 에어쿨러가 필요해요. 에어쿨러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일러죠.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에어쿨러에서 여기까지 확장될 것 같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로 북미 가스 발전 자본 지출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고, 3분기는 이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둔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이제 우드사이드 LNG 발주를 기대하는데, 어쨌든 근데 호재는 맞는데 오늘도 주가 막 10% 올랐다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 나올 때 분명히 구조적 성장은 맞으니까 조정을 이용하셔야지, 오늘같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날 좋다고 덜컥 사시는 건 좀 약간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는 안 좋죠. 시멘트 업황이 좀 좋은 편은 아닌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뭐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상반기 전국 시멘트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4%나 급감했고, 시멘트 내수가 2천만 톤 밑으로 떨어진 거는 92년 이후 처음이래요. 1888만 톤이니까 그냥 역대급 불황입니다. 건설이 안 좋아요. 내수. 근데 이제 선행 지표가 건축 착공 면적인데 이건 또 20%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1, 2월에는 좀 급감했지만 7월에는 다시 회복. 그래서 근데 이게 공사비 문제로 지연된 건설 사업 중이 많았대요. 근데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 완화되겠죠. 하반기엔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싸고요.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감액 배당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했습니다. 이러면 배당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건설 경기는 이미 안 좋은 거 아시죠? 시멘트 단가는 올라가고 비용도 구조적 유연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연탄을 원료로 써서 소속로에서 불을 엄청 떼어가지고 이제 석회석 같은 거를 그죠? 이렇게 가열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라스틱도 원료로 넣어요. 근데 이거 쓰면 거의 원가가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비용은 줄고. 그래서 여기서 건설 경기만 좋아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좋아집니다. 정부가 공급 늘린다. 그럼 시멘트를 바라보자. 9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이 될 거니까 그분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이면 한번 시멘트는 움직일 거고, 또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온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난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만난다면 또 남북경협 이슈로 한번. 그래서 시멘트는 괜찮아 보이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가치주로 괜찮죠. PSK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또 탐방 후기가 나왔는데 어제 설명드렸던 그 보고서 내용과 비슷해요. TSMC가 2나노 생산 라인을 중국산 이제 안 쓰겠대요. 여기서 AMEC보다는 메슨이죠. 메슨은 PSK의 강력한 경쟁자죠. 어제 설명드렸죠. PR 스트립 장비, 강강액을 없애주는 장비. 2위 기업이고, 그러면 이제 PSK 걸 써야죠.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TSMC에 공급이 될 거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도 공급을 할 것 같고, 여러분 어제 주가는 오늘은 급등해 버렸어요.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뭐 주가 오른 것도 없었죠. 여전히 주가 부담 없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유증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제 읽어본 결과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많이 구매하는데 기존에 301대가 있어요. 정상회담 전에도 191대나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총 297대예요. 이거 다 합치면. 근데 항공기가 되게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바꾸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 예정된 항공기가 148대 있대요. 32년까지. 근데 요게 실제 투자금은 절반 정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100% 주진 않아요. 대량 구매니까.
그래서 5건의 시설투자 공시통에 총 81조 원 구매 계약을 이미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81조의 절반 하시면 40조죠. 연평균 3조예요. 3조 정도 되고, 이번에 구매하기로 한 103대는 실제로는 25조, 반 낮추니 50조에서, 근데 실제 인도받는 스케줄은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건 좀 멀어요. 당장은 이거는 비용 부담은 아니에요. 2030년이에요. 기존에 발주한 요거 있죠. 81조. 요게 40조고 연평균 3조.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연평균 3조는 투자가 계속 돼야 된다. 항공기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대한항공이 감가상각비를 이제 제외한 영업이익이 1년에 5조 원 정도 돼요. 되는데, 근데 여기서 3조 원 정도 돈 나가야 되잖아요. 항공기 구매. 금융비용 1.2조. 배당도 줘요. 3,000원. 이거 해도 돈 남아요. 근데 여기서 국제유가가 만약에 떨어져서 이익이 팍 늘어요. 그럼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만 떨어지면 뭐 유증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최악은요, 유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대한항공 실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죠. 이게 어려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유가는 트럼프 시기에는 오르긴 어렵다. 이미 둘이 손 잡았죠, 사우디랑. 그래서 유가는 오르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도만 유지가 돼도 유증을 안 해도 충분히 항공기 구매는 가능하다. 배당까지도 줄 수 있고요. 자, A패밀리 SC는 좀 다코스로 보세요. 틱톡샵에 들어가서 요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점점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부진 때문에 좀 그동안 안 좋았다가 2분기 실적부터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랐죠. 여전히 PER 12배로 저평가돼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가스는 신규 가동된 이제 울산 발전소 높아진 트레이딩 실적을 확인하자, 이런 내용인데, 울산 AI 데이터 센터 단지의 발전용 연료 공급은 성장 동력으로, 아까 이제 잠깐 이슈에 설명드렸죠. 울산 데이터 센터의 발전용 연료를 공급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NCC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게 프로필렌 만들거든요. 그 프로필렌 가격이 원래 자회사가, 이것도 좋고, 그 샤인 프로젝트에도 LNG 발전소에서 아마 이걸 LNG를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좋죠. 그래서 추정치를 올렸고, SK가스의 이익 체력은 올해랑 27년까지 한 번 더 레벨업 된다. 울산 발전소 가동으로 연간 영업이익 1,500억에서 2,000억 추가. 또 LPG랑 LNG 가격차를 이용해서 비싼 LNG를 팔고 이제 이 가격차를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그런 기회도 있고, KT는 울산에 LNG 저장 탱크예요. 이것도 이제 가동 중에 있고, 비용은 다 반영됐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한 번 더 레벨업 된다. 그리고 지분을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울산 발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놀랬죠. 저 지분 팔면, 저 알짜에서 지분 팔면 어떡하냐. 근데 저거 유동하는 거고요. 저걸 해서 이제 울산 AI 데이터 센터 단지에 필요한 발전소 있죠. 이 지분을 그걸 매입할 수가 있어요, 저 돈으로. 그럼 더 많은 가스 판매처를 확보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고객을 늘릴 수가 있죠.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적이 몇 년에 한 번씩 점프하고, 뭐 가치주의면서 실적 성장 주고, 주주환원도 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가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 공시부터 좀 먼저 할게요. MSC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시설 투자 공시가 떴는데, 양산 3공장 신축공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465억 원이고, 제품 생산 능력 증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좀 생소하시죠? 그 식품의 첨가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주정 추출 설비, 동결 건조 설비, 향료 제조 설비, 파우치 음료 이런 걸 이제 설비를 늘리겠다. 그만큼 이제 오팡이 좋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그 삼양식품에 들어가는 라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양산에 제조실에 있고, 제일제당, 삼양식품, 뭐 롯데농심 등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 두고 있고요. 천연 원료를 기본으로 라면 분말, 떡볶이, 양념장 등 다양한 소스를 지금 생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기난이 이제 이게 이제 매출 비중 37.88인데, 요게 이제 그 젤 형태 있죠, 요런 거. 요 젤 느낌 나죠? 요런 거예요. 그런 천연 소재예요. 맑고 투명한 이제 촉감이, 우리 이제 먹을 때 이런 것들 먹잖아요. 저런 이제 소재입니다. 첨가물이죠. 이게 이제 카라기난이고, 조미식품, 여기 들어가는 뭐 이게 시즈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엑기스 같은 거 있죠. 쇠고기 엑기스, 양파 농축액 이런 거 있죠. 조미식품은 또 삼양식품도 라면 기업에도 납품이 됩니다. 요게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믹스 12 이게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걸 이제 첨가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에 이제 이 첨가제를 만들어서 납품한다고. 자회사 젠푸드는 이런 소스류 같은 거 만들고요. 자회사 명신비료 여기가 이제 가축이나 해초 박테비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그냥 다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자회사도 밀양 한천이라고 있는데 저도 한천이 뭔지 몰랐는데 한천은 그 우뭇가살이나 꼬시래기처럼 세표벽 구석성 및 점액질로 된 건데 이게 물로 끓여가지고 액을 여과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대부분 일본에 수출한대요. 그래서 요게는 17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예, PER도 낮죠. 얼마 안 되죠. 7.7배.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두 자릿수가 넘으니까 굉장히 회사는 단단한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고 이익도 꾸준하고 그러니까 좀 숨겨진 좀 알짜 가치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라 더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업황이 좋으니까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갔다. 삼양식품과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가 자사주 소각합니다. 지금 지주사들 9월에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의무 소각. 대신증권은 이제 상환 전환, 그러니까 우선주인데 본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우선주인데 요거를 소각한대요. 130만 주를. 아모레파시픽은 여기 나정균 경영자 이분이 이제 4,9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고서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였죠? 그 전선. 예, 전선인데 요거 일단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케이블인데 전선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케이블 하면 뭐만 얘기하죠? 전선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광통신에서 쓰인다. 네트워크 있죠. 그러니까 AI가 전력도 필요하지만 다 연결되거든요. 통신망으로. 그때 케이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모두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는 인프라고.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중국 거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위성통신이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중에 되게 긴 보고서거든요. 케이블 선수 입장. 이거 되게 괜찮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 여기 이유진 이창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니까 한번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유진투자증권이나 한번 구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통신 케이블도 이제 새로운 고객이 생겨나는데 기존 통신사가 주요 고객인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가 주요 고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와 클라우드가 유발하는 거대고 예측 가능한 실수에 기반을 하는데 어쨌든 프레임워크 개발, 예, 계약이라고 하는데 미리 이제 장기간으로 계약 기간 설정해 가지고 요거 조건을 확정한 후에 개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 사전 협의된 조건으로 이제 공급자에게 발주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예. 요런 이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할 건 첫 번째 물결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물결도 있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는 뭐냐면 아주 초고성능 그 서버 있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야.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거 제공하는 회사들인데 AI는 병렬 처리를 하잖아요. GPU가. 근데 소모 전력이 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H100 서버를 한 4개 배치하면 40k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 GB200 같은 경우는 렉당 120kW. 예, 엄청난 수치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까는 거죠. 데이터 센터. 그럼 거기에 들어간 전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24시간 쉬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전력 필요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통신망 주고받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력과 네트워크. 그래서 그걸 하는 또 그 스위치 핵심이 스위칭 주문형 반도체 예, 라고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핵심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핵심은 서버죠, 당연히. 그 서버를 움직이는 건 전기다. 근데 이거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메인 변압기 4대, 배전 변압기 50대, 예, 디젤 발전기 아시죠? 여기 이제 GNC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하는 거죠. 이게 86대. UPS 모듈, 뭐 전선 뭉치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사양 전력기기가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이 AI 컴퓨팅 네트워크가 계층적 구조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거 생각하지만 맨 위에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대륙과 대륙끼리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지역을 또 연결해요. 같은 국가에서. 예. 그리고 GPU와 GPU끼리도 연결해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로 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커지고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캠퍼스와 데이터 센터 캠퍼스끼리 연결도 이렇게 해주고 되게 다양하죠. 요건 해저 케이블 통해서 대륙간 연결하는 거죠. 아시아랑 북미랑.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계층에서 AI는 이전과 비교가 어려운 케이블 인프라 수요를 폭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LS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런 거 볼 때 대부분 그러죠. 생각하는 거는 그 전기, 전력 거기에 필요하니까 그 HVDC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 통신도 중요하다.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통신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스케일러, 메타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저 케이블은 괌섬유가 4개에서 8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12에서 16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 코어라고 하는데, 그게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굉장히 단가도 비싸지겠죠. 케이블의 단가도. 그래서 자기만의 전용 케이블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통신사에는 돈 줘야 되잖아요. 안 돼. 우린 엄청난 이 회선이 필요해. 그럼 내가 직접 할래. 그래서 이제 직접 해저 통신 케이블 회사랑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통신사 안 거치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싱글 모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직경이 가는, 분산 없이 단일한 경로로 직진하는 건데 초장거리 전송을 가능하게 한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역폭이 증가하니까 요 가는 선에 안에 이제 가닥이 엄청 많은 광섬유 코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4개, 6개인데 지금은 24개까지.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16, 12, 16, 24코어까지도 가고 있고. 해저 케이블 시장은 이제 단순한 케이블 기제조를 넘어서 케이블 또 설계하고 거기다 매설까지 해줘야 돼요. 케이블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 그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일 해저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자쿠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징력이 뭐냐면 옛날에 LS 마린 솔루션이 일본의 NEC 같은 기업과 같이 이제 참여해서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LS 전선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턴키 방식, LS 전선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포설선 갖고 있는 회사가 LS 마린 솔루션. 배가 있어야죠. 배를 가지고 밑에다 이제 해저 케이블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S 전선이 주도를 하고 이 시공을요, 해저 케이블 까는 거를 LS 전선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가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LS 그룹의 자회사가 이제 포설선, 해저 케이블 깔 수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밑에 깔아주는 거죠. 케이블을. 그러니까 선박 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이 저번에 유증했잖아요. 그걸로 신규 케이블 포설선 CLV라고 하는데, 근데 기존 선박, 주력 선박의 3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이제 경쟁력을 글로벌 기업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에는 이제 외국 기업도 나오지만 일단 여기까지 일부로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전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통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통신 쪽에 있어서 결국 핵심은 전선, 해저 케이블 수요도 늘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잖아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 이건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포설선 같은 게 중요해지고, LS 전선은 이제 이걸 직접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또 못한 건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다 전달해드렸고, 시장 한번 마무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삼성전자는 좀 올랐지만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뭐 크게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2차전지가 너무 부진했고, 카카오는 그 김범수 의장 있잖아요. 그 검찰이 이제 15년 때려버렸어요. 징역. 이 SM엔터 주가 조작한 것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거는 검찰이 구형한 걸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재판을 해야 돼 있지만 검찰은 15년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안 좋게 작용했고, 그 오늘 주인공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로봇 아시죠? 그 이슈 때문이고, 반면 2차전지 안 좋았고, 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별건 없었어요. LS 좀 올랐고요. 오늘 큰 특징은 없었고, 오늘 알테오젠은 좀 호재가 나와서 좀 급등했고, 거래소로도 확실히 좀 옮겨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2차전지 안 좋았고, 케오젠 좋았고, 젠백스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18% 폭락했고, 2차전지 엔캠, DNT 파마트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죠. 오늘 11% 올랐고, 그리고 올릭스, 테크윙이 오랜만에 올랐네요. 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남북경협주 좀 빠졌고요. 원택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택도 사실 조금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금방 오르네요. PSK 홀딩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 많은 거 오늘 그냥 다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그냥 다 뭐죠? 예, 조선기자재, 삼형엠텍, 예, 이거 이제 엔진하고 여러 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많이 이제 전자공시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 최근 며칠 동안 그냥 달려가고 있고 동방성기 아시죠? 제가 작년에 한번 탐방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늘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게 안 가더니. 네. 오늘 좀 조선기자재 중에서 좀 못 오르는 기업들의 케이프 이런 또 HBM 관련한 테크인 이런 쪽이 갔고 반면에 오늘 인벤티지랩 좀 빠졌고 MSC는 오늘 좀 오히려 빠졌고요. 파이넴텍 그리고 로보티즈 예,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오늘도 엔진주 세진중공업이 뭐 연일 날리고요. 두산피오스, 연료전지, 현대오토웨이버, 로봇주들, S&T에너지, 오션플랜트, 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좀 LNF 2차 전지는 오늘 그냥 다 일제히 좀 충격을 좀 받는 CATL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 2차 전지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섹터만 보면 조선주 피팅, 저 KSP가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좀 못 올랐었는데 그리고 낸드 플랫이 PSK가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완전히 달려버렸죠. 원전주도 일부 좀 올라갔지만 어쨌든 오늘은 기자재죠. 삼형엠텍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모비스만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어쨌든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되게 좀 어려웠고 코스피는 결국에 오늘 마이너스 끝났는데 뭐 FMC까지는 크게 모멘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정기국회, 그래서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두 가지 엄청난 혁신이고요. 그게 된다면 혁명이죠. 자본시장에. 그게 꼭 되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시장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까지는 좀 시간 걸리니까 9월 FMC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 그냥 여기 같아요. 3,100하고요. 3,250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이 한번 다시 저 고점을 넘어서 레벨업 하지 않겠냐. 그 시점은 저는 가을로 이제 일단 FMC 이후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FMC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면 그걸 도망가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나오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현금 있는 분들이나 좀 한번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고 내일은 이제 강연회가 있어서 내일 강연회 때 좀 찾아뵙고 그리고 내일하고 일요일날 각각 이제 함께 배우기 올라오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